회색 하늘 아래 서울가정법원 계단에서 여자가 휘청였습니다. 서윤은 쓰러지는 순간에도 두 손으로 배를 감싸 쥐었습니다. 여보, 그 배 어떻게 된 거야? 여보, 괜찮아? 그때 뒤늦게 달려온 남자 강진혁은 서윤의 배를 보는 순간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여보, 정신 차려. 여보, 정신 차려. 여보, 정신 차려. 진혁은 서윤을 안고 미친 사람처럼 달렸습니다. 그리고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진혁에게 날아든 한마디 충격, 배신감, 분노, 절망이 동시에 터졌습니다. 임신 5개월입니다. 그 순간 진혁의 눈이 서윤의 배로 박히듯 내려앉았습니다. 이 아이는 누구 아이인지, 이들에게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영상을 보기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지금 어느 지역에서 듣고 계신지도 댓글로 알려주시면 그곳에 늘 좋은 일이 생기길 기도하겠습니다. 세영그룹 창립 기념 파티가 열리던 그날, 서울의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호텔 연회장은 마치 중세시대의 궁전과도 같았습니다. 천장에 매달린 수천 개의 크리스털 샹들리에는 눈이 시릴 만큼 빛을 내뿜었고 그 아래로 흐르는 샴페인의 향취는 탐욕스러운 인간들의 웃음소리와 뒤섞여 공기를 아찔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화려한 소용돌이의 중심부에서 한 걸음 떨어진 곳, 검은 유니폼을 입고 트레이를 든 채 서 있던 서윤은 그저 이 화려한 연극이 빨리 끝나기만을 바라는 관객이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가장 평범한 순간에 가장 잔혹한 덫을 놓는 법이었습니다. 잠깐의 실수로 누군가와 부딪혔을 때 차가운 샴페인이 상대의 고가 정장에 쏟아졌습니다. 서윤의 심장은 발끝까지 떨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당장이라도 호통이 날아오고 해고 통보를 받을 것 같아 고개를 숙이고 사과를 연발하던 그녀 앞에 부드러운 중저음의 목소리가 내려앉았습니다. 강진혁, 세연그룹의 유일한 적통이자 모든 여성이 선망하던 그 남자가 젖은 옷자락을 대수롭지 않게 털어내며 서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진혁의 눈에 담긴 것은 실수가 만든 당혹감이 아니라 차가운 보석들 사이에서 유일하게 살아 숨쉬는 생명력을 가진 서윤의 맑은 눈동자였습니다. 그것은 짧은 불꽃이었으나 꺼지지 않는 산불처럼 번져나갔습니다. 재벌가의 아들이 평범한 아르바이트생에게 꽂혔다는 사실은 상류사회에서 그저 흔한 유의처럼 치부되었으나 진혁은 진심이었습니다. 서윤은 몇 번이고 그를 밀어냈습니다. 자신이 서 있는 진흙탕과 그가 밟고 있는 대리석은 결코 섞일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혁은 집요했습니다. 세상 모든 것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믿던 그가 유일하게 가질 수 없는 서윤의 마음을 얻기 위해 바닥까지 내려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6개월의 끈질긴 구애 끝에 서윤은 성문을 열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영혼을 갉아먹을 지옥의 입구라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였습니다. 결혼을 허락받기 위해 찾아간 세연그룹의 저택은 웅장하다 못해 기괴했습니다. 거대한 대문을 지나 끝없이 펼쳐진 정원은 마치 외부인의 침입을 거부하는 요새 같았습니다. 그곳의 주인인 오은자 여사는 마치 거미줄 한가운데 앉은 거미처럼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서윤을 맞이했습니다. 서윤의 비루한 출신을
단번에 꿰뚫어 본 그녀의 눈빛은 칼날보다 날카로웠습니다. 아버지는 공장의 생산직, 어머니는 식당 주방 보조. 은자에게 서유는 인간이 아니라 아들의 인생에 묻은 얼룩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은자는 영리했습니다. 아들의 고집을 꺾을 수 없다면 차라리 곁에 두고 서서히 말려 죽이는 쪽을 택했습니다. 그래, 우리 아들이 저렇게까지 좋다는데 내가 어쩌겠니? 들어와 살자꾸나. 은자가 서윤의 손을 잡았을 때 서윤은 소름 끼치는 한기를 느꼈습니다. 은자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그녀가 뿜어내는 우아한 향수 냄새는 왠지 모르게 썩은 꽃의 향기를 닮아 있었습니다. 결혼식은 성대했습니다. 전국의 언론이 재벌가와 서민녀의 신데렐라 스토리를 대서특필했습니다. 수천만 원짜리 웨딩드레스를 입고 버진 로드를 걷는 서유는 행복의 정점에 서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피로 연장 구석에서 자신을 바라보던 은자의 눈빛은 마치 재물을 바라보는 사제의 그것과 같았습니다. 은자는 입모양으로 조용히 음조렸습니다. 내 궁전에 들어온 걸 환영한다. 비천한 년아. 신혼생활은 시작과 동시에 서윤의 자존감을 도려내기 시작했습니다. 은자는 서윤이 차린 식탁을 볼 때마다 혐오감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음식에 간이 짜다는 핑계로 국그릇을 바닥에 쏟아버리는 것은 예사였고 서윤의 친정 부모님이 보내준 반찬을 거지들이나 먹는 쓰레기라며 쓰레기통에 직접 버렸습니다. 서윤이 눈물을 흘리며 저항하면 은자는 오히려 자애로운 미소를 지으며 서윤의 뺨을 가볍게 쳤습니다. 수준이 떨어지는 건 죄가 아니야. 하지만 주제를 모르는 건 죽을 죄지. 내 부모가 그렇게 가르치더냐? 식당 주방에서 남이 먹다 남은 찌꺼기나 치우며 살아서 예의를 모르는 거니? 서윤의 부모님에 대한 모욕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서윤은 진혁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진혁은 이미 어머니 은자의 교묘한 조종에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원래 좀 엄격하시잖아. 다 너 잘되라고 하시는 말씀이야. 내가 조금만 참아줘. 진혁의 방관은 은자에게 날개를 달아주었습니다. 은자는 서윤의 외출을 철저히 통제했고 집안의 가사 도우미들에게조차 서윤을 무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명칭만 사모님일 뿐 서윤은 세연그룹의 저택에서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한 종에 불과했습니다. 어느 날 밤 서윤은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반짝이던 눈동자는 생기를 잃었고 화려한 보석으로 치장했지만 그 안의 영혼은 이미 시커멓게 타버려 있었습니다. 서윤은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진혁에 대한 사랑이 그리고 언젠가는 진심이 통할 것이라는 일말의 희망이 그녀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그러던 중 서윤의 몸에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끊임없이 이어지는 구역질과 무거운 피로감. 서윤은 예감했습니다. 이 지옥 같은 궁전 속에 새로운 생명이 싹텄음을 말입니다. 그것은 서윤에게 유일한 구원줄이자 은자에게는 가장 위협적인 무기였습니다. 서윤은 떨리는 손으로 임신 테스트기의 두 줄을 확인했습니다. 이 아이만 있다면 진혁도 다시 예전처럼 돌아올 것이고 시어머니도 자신을 진정한 가족으로 받아줄지 모른다는 헛된 기대를 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서윤의 치명적인 착각이었습니다. 은자에게 서윤의 뱃속에 든 아이는
세연그룹의 고귀한 핏줄을 더럽히는 잡종에 불과했습니다. 서윤이 수줍게 임신 사실을 고백하던 날, 은자의 반응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기뻐하기는커녕 은자는 들고 있던 찻잔을 서윤의 발치에 던져 박살냈습니다. 튀어오른 찬물과 파편이 서윤의 다리에 상처를 냈지만 은자는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지워라. 은자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낮고 차가웠습니다. 서윤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어머니, 뭐라고요? 제 아이예요. 진혁 씨의 아이고요. 서윤의 항변에 은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윤의 턱을 거칠게 잡아챘습니다. 은자의 손톱이 서윤의 살결을 파고들었습니다. 누구 애인지 알고 짓거려. 내 그 비천한 피가 섞인 애가 우리 집안 후계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엔 절대 안 돼. 조용히 지우고 살든지 아니면 더러운 불륜녀로 낙인 찍혀 쫓겨나든지 선택해. 서윤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은자의 협박은 단순한 엄포가 아니었습니다. 은자의 눈동자 속에는 진심으로 이 생명을 증오하는 광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서윤은 본능적으로 배를 감싸 안으며 뒤걸음질 쳤습니다. 절대 못 지워요. 제 목숨을 걸고서라도 지킬 거예요. 서윤의 반항에 은자의 입꼬리가 기괴하게 올라갔습니다. 그래, 그럼 어디 한번 지켜보렴. 내가 그 애 때문에 어떤 지옥을 맛보게 될지. 그날 이후 저택의 공기는 더욱 서늘해졌습니다. 서윤은 이제 아이를 지키기 위해 자신을 숨겨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은자의 사냥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서윤의 뒤를 쫓는 은밀한 시선과 진혁의 주변을 맴도는 그림자가 서윤의 숨통을 조여오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서윤은 이 잔혹한 궁전에서 아이를 무사히 지켜낼 수 있을까요? 은자가 준비한 다음 함정은 무엇일까요? 오은자 여사의 서슬 퍼런 명령이 떨어진 뒤 서윤의 삶은 이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공포로 침잠했습니다. 은자는 단순히 서윤을 구박하는 수준을 넘어 서윤의 존재 자체를 말살하려 들었습니다. 서윤은 이제 저택 안에서 제공되는 그 어떤 음식도 물 한 모금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혹여나 시어머니가 약이라도 타서 아이를 해칠까 두려워 서윤은 밤마다 주방 구석에서 남몰래 생수를 챙기고 편의점 삼각김밥으로 끼니를 때우며 버텼습니다. 헐렁한 옷으로 아직은 티나지 않는 배를 감싸 안으며 서윤은 매일 밤 기도했습니다. 제발 진혁 씨가 돌아올 때까지만 이 아이가 버텨주게 해주세요. 하지만 서윤의 유일한 희망이었던 남편 진혁은 점점 더 멀어져만 갔습니다. 그 틈을 타 은자가 준비한 비장의 무기가 저택의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바로 진혁의 새로운 비서 민지안이었습니다. 지안은 모델 같은 몸매의 지적인 외모를 갖춘 은자가 직접 고르고 고른 장기판의 말이었습니다. 지안은 교묘했습니다. 서윤 앞에서는 한없이 예의 바른 척 미소 지었지만 진혁과 단둘이 있을 때는 은근한 스킨십과 위로를 건네며 서윤의 빈자리를 파고들었습니다. 은자는 지안을 이용해 본격적인 며느리 사냥에 나섰습니다. 어느 날 오후 은자는 서윤을 강제로 외출시켰습니다. 너 요즘 너무 집에만 있어서 얼굴이 사갔다. 가서 백화점 구경이라도 하고 오렴. 서윤은 웬일인가 싶어 거절하지 못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서윤을 나락으로 떨어뜨리기 위한 정교한 함정이었습니다. 은자가 고용한 낯선 남자가 서윤의 뒤를 밟았고 서윤이 길을 묻거나 스쳐 지나는 찰나의 순간들을 마치 연인처럼 보이게끔 특수 렌즈로 촬영했습니다. 그 시각 지아는 회사에서 진혁의 모니터에 교묘하게 조작된 사진들을 띄웠습니다. 전무님, 이거 사모님 같은데. 제가 우연히 파파라치 사이트에서 발견했어요. 아니겠죠? 사진 속 서윤은 낯선 남자의 손을 잡고 웃고 있었고 호텔 로비로 들어가는 듯한 모습까지 완벽하게 합성되어 있었습니다. 진혁의 눈동자가 분노로 떨렸습니다. 평소 서윤에 대한 믿음이 어머니의 지속적인 가스라이팅으로 약해져 있던 터라 조작된 증거는 치명적인 독이 되어 진혁의 심장에 박혔습니다. 진혁이 폭풍처럼 집으로 들이닥쳤을 때 서윤은 아이의 초음파 사진을 보며 혼자 웃고 있었습니다. 진혁은 서윤의 손에 든 사진을 낚아채 바닥에 팽개쳤습니다. 이게 뭐야? 누구 애야? 밖에서 굴러먹던 놈 애야? 서윤은 정신이 나간 듯한 남편의 모습에 얼어붙었습니다. 진혁 씨, 무슨 소리예요? 우리 아이예요. 당신 아이라고요. 서윤의 절규에도 진혁은 차갑게 식은 눈으로 합성된 사진들을 서윤의 얼굴에 뿌렸습니다. 어머니 말이 맞았어. 너 같은 년을 믿은 내가 병신이지. 당장 나가. 그 곁에서 은자는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수건으로 눈물을 닦는 신용을 했습니다. 진혁아, 내가 뭐라 그랬니? 근본 없는 년들은 배신이 전공이라니까. 세상에 우리 집안 망신을 시켜도 유분수지. 은자는 서윤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거실 바닥을 끌고 다녔습니다. 임신 4개월 서윤은 배를 감싸쥐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니에요. 다 조작이에요. 제발 믿어주세요. 하지만 진혁은 차갑게 등을 돌려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남편의 닫힌 문소리는 서윤의 심장이 조각나는 소리와 같았습니다. 결국 서윤은 그날 밤 속옷 가방 하나 챙기지 못한 채 저택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은자는 서윤의 뒤통수에 대고 이혼 서류를 던졌습니다. 위자료? 꿈도 꾸지 마라. 불륜녀 주제에 어디서 돈을 바래? 조용히 서명 안 하면 내 부모가 일하는 식당까지 다 망하게 해줄 테니 알아서 해. 서윤은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 주저앉아 구겨진 서류를 품에 안았습니다.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늘도 서윤의 기구한 운명을 비웃는 듯 했습니다. 서윤은 친정으로 갈 수 없었습니다. 자신 때문에 고생만 하신 부모님이 이 사실을 알면 쓰러지실 게 뻔했습니다. 그녀가 향한 곳은 서울 변두리의 낡은 고시원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누우면 꽉 차는 좁은 방, 창문 하나 없는 그 감옥 같은 공간이 서윤의 새로운 보금자리가 되었습니다. 수중에는 단돈 120만 원뿐이었습니다. 습기 가득한 벽지 냄새와 웅웅거리는 환풍기 소리만이 가득한 그 좁은 방에서 서윤은 젖은 옷을 갈아입지도 못한 채 침대 구석에 몸을 웅크렸습니다. 온 세상이 자신을 버렸다는 지독한 고독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마치 엄마의 슬픔을 달래주기라도 하듯 배 안에서 아주 미세하고 따뜻한 박동이 전해졌습니다. 서윤은 떨리는 손을 올려 아직 평평한 배 위를 가만히 짚었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너무 약해서 이런 곳에 오게 해서 미안해.
서유는 소리 죽여 흐느꼈습니다. 시어머니 은자는 이 아이를 잡종이라 부르며 지우라고 했고 남편 진혁은 누구 애냐며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하지만 서유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차가운 음모 속에서도 꿋꿋이 피어난 자신에게 남은 유일한 빛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서유는 이 어두운 고시원 방에서 아이에게 평생 불릴 이름이 아닌 오직 둘만이 공유할 수 있는 비밀스러운 이름을 지어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제부터 내 이름은 지호야. 지혜롭고 호수처럼 깊은 마음을 가진 아이가 되라고. 그리고 무엇보다 엄마가 끝까지 지켜줄 아이라는 뜻이야. 지호야, 들리니? 우리 여기서 절대로 지지 말자. 지호라는 이름을 나지막이 읊조리자 신기하게도 요동치던 서윤의 마음이 조금씩 진정되었습니다. 태명을 지어준 그 순간부터 서윤에게 이 임신은 숨겨야 할 치욕이 아니라 반드시 승리해야 할 전쟁이 되었습니다. 서윤은 다음 날부터 몸을 숨기고 일자리를 찾아 헤맸습니다. 하지만 임산부를 받아주는 곳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배는 점점 불러오고 고시원 월세 날짜는 다가왔습니다. 서윤은 결국 새벽 인력 시장으로 나갔습니다. 비린내가 진동하고 거친 욕설이 오가는 수산시장. 서윤은 그곳에서 생선 내장을 닦고 얼음을 나르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얼음물에 손이 터지고 비린내가 온몸에 배었지만 서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루 12시간을 서서 일하며 번 돈 7만 원. 그 돈이 서윤과 뱃속의 지호, 두 생명의 유일한 생명줄이었습니다. 한편 저택에서는 은자와 지안의 승전가가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은자는 진혁에게 끊임없이 지안을 추천하며 서윤의 흔적을 지워나갔습니다. 진혁아, 이제 그 더러운 년 잊고 지안이랑 새 출발해라. 지안이가 얼마나 널 지극정성으로 보자 하니. 진혁은 멍한 눈으로 술잔만 기울였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텅 빈 것 같았지만 그는 그것이 배신감 때문이라고 스스로를 속였습니다. 그는 서윤이 차가운 시장 바닥에서 지호를 지키기 위해 처절한 사투를 벌이고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몰랐습니다. 시간은 무심히 흘러 서윤의 배는 이제 헐렁한 옷으로도 가릴 수 없을 만큼 불러왔습니다. 2025년 5월 드디어 이혼 재판의 마지막 날이 다가왔습니다. 서윤은 낡은 회색 니트를 껴입고 법원 앞에 섰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여전히 비린내가 남아 있었고 손톱 밑은 갈라져 피가 맺혀 있었지만 눈빛만은 지호를 지키겠다는 일념으로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2025년 5월 서울가정법원의 하늘은 금방이라도 눈물을 쏟아낼 듯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서윤은 법원 정문 앞에 서서 떨리는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헐렁한 회색 니트 위로 낡은 카디건을 걸쳤지만 이제 5개월 차에 접어든 배는 더 이상 완벽하게 감춰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혹여나 누군가 자신의 배를 알아챌까봐 무의식적으로 서류 봉투를 품에 꼭 안았습니다. 그 봉투 안에는 한때 목숨보다 사랑했던 남자 진혁과의 인연을 완전히 끊어내는 이혼 판결문이 들어 있었습니다. 재판은 허무할 정도로 빠르게 끝났습니다. 은자가 고용한 초호화 변호인단 앞에서 서민 가정 출신의 서윤은 무력했습니다. 불륜녀라는 낙인이 찍힌 채 위자료 한 푼 없이 몸만 쫓겨나는 조건이었지만 서윤은 단 한마디의 항변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뱃속의 아이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뿐이었고 이 지옥 같은 세연그룹의 그늘에서 하루라도 빨리 벗어나는 것이 아이를 위한 길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법정 문을 열고 나오자마자 뒤에서 날카로운 구두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오은자 여사였습니다. 그녀는 검은 정장에 화려한 진주 목걸이를 두른 채 승리자의 미소를 지으며 서윤의 옆에 섰습니다. 잘됐다, 잘됐어. 이제야 우리 집안 공기가 좀 맑아지겠네. 비천한 년 하나 때문에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는지. 은자는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서윤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서윤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빨리 이 자리를 피하고 싶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은자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서윤의 유난히 두툼해진 허리춤에 머물렀습니다. 근데 너 요즘 스트레스 받으면 살이 찌는 체질이니? 아니면 쫓겨날 판에 독이 올라서 배가 나온 거야? 옥고락서니 하고는 끝까지 우리 집안 망신을 시키는구나. 서윤의 어깨가 눈에 띄게 움찔했습니다. 그녀는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은 공포를 느끼며 니트 아래의 배를 손으로 더 꽉 감싸쥐었습니다. 더 이상 볼 일 없으니 가세요. 낮은 목소리로 내뱉은 서윤이 돌아서서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계단 끝에는 진혁이 서 있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타이트한 원피스를 입은 지안이 그의 팔짱을 낀 채 다정하게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진혁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찰나의 순간 진혁의 눈동자에 흔들림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지안이 그의 팔을 더 세게 끌어당기자 그는 이내 싸늘하게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그 냉담한 외면이 서윤의 마지막 버팀목을 무너뜨렸습니다. 아침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극도의 긴장 속에 버텼던 서윤의 다리에 힘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저 꼴 좀 봐. 도망치듯 가네. 찔리는 게 많은 모양이지? 뒤에서 들려오는 은자의 비웃음 소리가 이명이 되어 귓가를 울렸습니다. 한 계단, 두 계단. 발밑이 뱅글뱅글 돌았습니다. 시야가 흐릿해지며 법원 앞 회색빛 하늘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짧은 신음과 함께 서윤의 손이 계단 난간을 놓쳤습니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그녀의 몸이 차가운 석조 계단 위로 고꾸라졌습니다. 옆으로 쓰러지는 찰나에도 서윤의 두 손은 본능적으로 배를 감싸 안았습니다. 흩날리는 이혼 서류 위로 서윤의 의식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사람이 쓰러졌어요. 누가 119 좀 불러주세요. 주변 사람들의 웅성거림에 진혁이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계단 위에 쓰러진 회색빛의 가녀린 실루엣. 진혁은 심장이 멈추는 것 같은 충격을 받으며 달려갔습니다. 지안이 뒤에서 소리를 질렀지만 들리지 않았습니다. 진혁이 서윤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녀의 이마에는 식은 땀이 맺혀 있었고 창백한 입술은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윤아, 한서윤, 눈 좀 떠봐.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진혁이 서윤의 어깨를 흔들 때 은자가 우아한 걸음으로 내려와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진혁아, 왜 이래? 남이잖아. 남의 일에 상관 말고 가자. 하지만 진혁은 어머니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도착한 구급대원이 서윤의 상태를 살피기 위해 그녀의 옷자락을 살짝 들추었습니다. 그리고는 표정이 급격히 굳어지며
진혁을 바라보았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이 환자분 임신 중인 거 알고 계셨습니까? 법원 로비에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진혁의 머릿속이 하얗게 전멸했습니다. 임신. 이라뇨? 그게 무슨... 구급대원은 다급하게 산소 마스크를 씌우며 외쳤습니다. 임신 5개월 차로 보입니다. 지금 복부 통증이 심하고 배가 딱딱해요. 절박 유산 가능성이 큽니다. 산부인과 응급실로 연락해. 절박 유산. 아이를 잃을 수도 있다는 그 한마디가 진혁의 가슴에 대못처럼 박혔습니다. 그는 멍하니 서윤의 배를 내려다보았습니다. 헐렁한 니트 아래로 선명하게 솟아오른 곡선. 5개월 전이면 우리가 가장 행복했던 시절, 함께 미래를 꿈꾸던 그 시기였습니다. 왜 몰랐을까? 왜 그녀의 헐렁한 옷차림과 수척해진 얼굴을 보고도 단 한 번 의심하지 않았을까? 잠깐, 그럴 리가 없어요. 저 여자가 쇼하는 거예요. 은자가 당황하며 구급대원을 가로막았습니다. 하지만 대원은 냉정하게 은자를 밀쳐냈습니다. 지금 산모와 태아 둘 다 위중합니다. 비키세요. 서윤이 들것에 실려 구급차로 옮겨지는 내내 그녀는 무의식 중에도 배를 감싼 두 손을 풀지 않았습니다. 마치 목숨을 다해서라도 이 아이만은 지키겠다는 듯이. 구급차가 사이렌 소리와 함께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진혁은 바닥에 떨어진 구겨진 이혼 서류를 쥐고 망연자실하게 서 있었습니다. 손끝이 파르르 떨려왔습니다. 방금 전까지 이혼을 자축하며 지안과 근사한 저녁을 먹으려던 자신의 모습이 괴물처럼 느껴졌습니다. 진혁아, 정신 차려. 저거 다 거짓말이야. 누구 애인지도 모르는데 내가 왜 이래? 은자의 목소리가 독사처럼 파고들었습니다. 하지만 진혁은 처음으로 어머니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5개월이래요, 어머니. 5개월이면 제 아이예요. 그런데 왜 수윤이는 말을 안 했을까요? 왜 이 지옥 같은 순간까지 혼자 견뎠을까요? 진혁의 눈가에 뜨거운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주차장을 향해 미친 듯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제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서윤의 눈에 고여있던 그 깊은 슬픔이, 그리고 자신이 저지른 돌이킬 수 없는 죄악의 무게가. 하지만 진혁은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서윤의 입을 막은 것이 누구였는지, 그리고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이 자신의 어머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시간을 조금 되돌려 서윤이 이혼 도장을 찍기 직전에 그 지옥 같았던 나날들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법원 계단에서 쓰러지기 전 서윤은 세연그룹의 저택이라는 거대한 감옥 안에서 서서히 질식해가고 있었습니다. 임신 사실을 확인한 후부터 서윤의 삶은 매 순간이 얇은 얼음판 위를 걷는 것과 같았습니다. 시어머니 은자의 감시는 날이 갈수록 교묘해졌고 남편 진혁의 눈빛은 하루가 다르게 싸늘하게 식어갔습니다. 은자는 서윤의 방에 수시로 드나들며 그녀의 소지품을 뒤졌습니다. 혹여나 임신 테스트기나 산부인과 진료 기록이 나올까봐 서윤은 그것들을 고시원에 미리 얻어둔 작은 사물함에 숨겨두었습니다. 은자는 서윤이 밥을 먹지 못하고 헛구역질을 할 때마다 등 뒤에서 차가운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속이 안 좋니? 아니면 찔리는 게 있어서 얹힌 거니? 하긴 밖에서 그렇게 천한 짓을 하고 다녔으니
제정신으로 밥이 넘어가겠어? 은자의 말은 서윤의 심장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가장 괴로운 것은 밤이었습니다. 진혁은 이제 서윤과 같은 침대를 쓰는 것조차 혐오스럽다는 듯 서재의 야전 침대를 들여놓고 겉돌기 시작했습니다. 서윤은 밤마다 서재 문 앞까지 갔다가 차마 노크하지 못하고 발길을 돌렸습니다. 진혁 씨, 제발 한 번만 내 말을 들어줘요. 저 배 안에 우리 아이가 있어요. 목구멍까지 차오른 고백은 언제나 진혁의 차가운 등 조각 앞에서 부서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사건이 터졌습니다. 은자가 진혁에게 결정적인 가짜 증거를 들이민 것입니다. 그것은 서윤이 낯선 남자와 산부인과 로비에 서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물론 지안이 정교하게 합성한 가짜였습니다. 사진 속 남자는 서윤의 어깨를 감싸고 있었고 서윤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진혁은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이성을 잃었습니다. 그는 서윤의 방으로 들이닥쳐 잠들어 있던 서윤을 강제로 끌어내 거실 바닥에 내팽개쳤습니다. 이게 뭐야? 대답해. 임신? 그래, 임신했다며. 근데 그게 내 애가 아니라 이 새끼 애였어? 진혁의 외침에 서윤은 잠결에 날벼락을 맞은 듯 바르르 떨었습니다. 진혁 씨,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전 이 남자 몰라요. 정말이에요. 서윤이 필사적으로 진혁의 다리를 붙잡았지만 진혁은 혐오스럽다는 듯 그녀를 걷어찼습니다. 곁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은자는 기다렸다는 듯 혀를 찼습니다. 어머, 진혁아. 전현 표정 좀 봐라. 끝까지 발뺌하는 것 좀 보게. 유전자 검사라도 해보자고 할 판이네. 서윤은 은자의 눈동자 속에서 번들거리는 승리감을 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은자의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검사해요. 유전자 검사해요. 그러면 제 아이라는 거, 진혁 씨 아이라는 거 밝혀질 거 아니에요. 하지만 은자는 비웃으며 서윤의 뺨을 세차게 내리쳤습니다. 검사? 5개월이나 돼야 가능한 검사를 지금 당장 어떻게 하니? 그동안 우리 집안 돈으로 호의호식하며 시간 끌 작정이야? 가당치도 않다. 진혁은 절망 섞인 눈으로 서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서윤아, 난 널 믿고 싶었어. 끝까지 믿어보려고 했어. 근데 넌 내 믿음을 쓰레기통에 쳐넣었어. 진혁의 목소리는 분노를 넘어 깊은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서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은자의 가스라이팅과 정교한 조작 증거들은 진혁의 눈과 귀를 완전히 가려버렸습니다. 그날 이후 서윤은 신혼방에서 쫓겨나 지하실 옆 작은 창고 방으로 옮겨졌습니다. 은자는 서윤에게 단 한 끼의 식사도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불륜녀한테 줄 밥은 없다. 물이나 마시며 내 죄를 씻어라. 서윤은 배고픔보다 아이에 대한 걱정으로 피가 말랐습니다. 그녀는 밤마다 수돗물로 배를 채우며 아이에게 속삭였습니다. 미안해, 아가야. 엄마가 힘이 없어서 미안해. 그래도 엄마는 널 포기 안 해. 절대 안 해. 이혼 도장을 찍기 일주일 전 은자는 서윤을 불러 마지막 협박을 했습니다. 조용히 이혼 서류에 사인하고 나가. 위자료 한 푼 없이 몸만 나가는 거야. 만약 거절하면 내 부모님 평생 감옥에서 썩게 해줄 수도 있어. 알지? 세연그룹의 힘이 어느 정도인지.
서윤은 자신의 부모님까지 건드리는 은자의 잔인함에 치를 떨었습니다.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이곳에 계속 있다가는 자신뿐만 아니라 아이까지 죽게 될 것임을. 서윤은 결심했습니다. 차라리 쫓겨나는 길을 택하기로. 밖에서 굶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이 악마의 소굴에서는 벗어나야 했습니다. 그녀는 아무런 요구 조건 없이 이혼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진혁은 서명하는 서윤의 손길을 보며 마지막까지 그녀가 잘못했다고 빌기를 바랐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서윤은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진실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증명해 줄 것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혼 판결이 확정되던 날 아침, 서윤은 텅 빈 창고 방을 나오며 거울을 보았습니다. 앙상하게 마른 어깨와 핏기 없는 얼굴. 하지만 배만은 작게 솟아올라 생명의 기적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마지막으로 안방 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안에 있을 진혁에게 마음속으로 작별을 고했습니다. 당신이 버린 건 내가 아니라 당신의 심장이라는 걸 곧 알게 될 거야. 법원으로 향하는 길, 서윤은 차가운 바람을 맞으며 결의를 다졌습니다. 이제부터는 오로지 자신과 아이만의 전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법정문을 나서는 순간 자신이 계단 아래로 추락하며 온 세상을 뒤집어 놓을 거대한 반전의 서막을 열게 될 줄은. 응급실 복도의 공기는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법원 계단에서 굴러떨어진 서윤이 수술실로 들어간 지 벌써 1시간이 지났지만 진혁은 여전히 피가 묻은 자신의 손을 멍하니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손은 방금 전까지 이혼 판결문을 꽉 쥐고 있던 손이었고 쓰러진 아내를 안아 올렸을 때 그녀의 체온이 마지막으로 머물렀던 손이었습니다. 머릿속에는 구급대원의 외침이 천둥 소리처럼 반복되었습니다. 임신 5개월입니다. 그 짧은 한 문장이 진혁의 오만했던 확신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5개월 전이라면 두 사람이 별거를 시작하기 훨씬 전이었고 진혁이 서윤을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던 시기였습니다. 진혁의 심장이 죄어오는 통증을 느낄 때쯤 복도 끝에서 요란한 구두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오은자 여사였습니다. 그녀는 이 상황에서도 흐트러짐 없는 모습으로 다가와 진혁의 팔을 거칠게 잡아챘습니다. 은자의 얼굴에는 며느리에 대한 걱정 대신 혹여나 이 사건이 가문에 오점을 남길까 두려워하는 비겁한 욕망만이 가득했습니다. 은자는 진혁의 귀에 대고 나지막하지만 날카로운 목소리로 쏘아붙였습니다. 진혁아, 정신 차려. 저건 다 그녀의 마지막 발악일 뿐이야. 임신? 누구 애인지도 모르는 걸 가지고 왜 이리 호들갑이니? 이미 남남이 된 마당에 이대로 두고 가자. 은자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단호했으나 진혁은 처음으로 그 목소리에서 기괴한 이질감을 느꼈습니다. 사람이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자신의 핏줄일지도 모르는 아이가 생사의 기로에 서 있는데 어떻게 저토록 태어날 수 있을까? 진혁이 대답 없이 어머니를 쏘아보자 은자는 불쾌한 듯 미간을 찌푸리며 덧붙였습니다. 그 비천한 몸에서 나온 애가 우리 집안대를 잇는다는 게 말이 되니? 설령 내 애라고 해도 난 절대 인정 못한다. 그러니 어서 일어나라. 그 순간 진혁은 깨달았습니다. 어머니에게 서윤은 처음부터 인간이 아니었으며
그저 치워버려야 할 얼룩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때 수술실 문이 열리고 초췌한 모습의 의사가 걸어 나왔습니다. 진혁은 어머니의 손을 뿌리치고 의사에게 달려갔습니다. 의사의 입술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그 짧은 순간이 진혁에게는 영겁의 시간 같았습니다. 의사는 무거운 한숨을 내쉬며 차트를 넘겼습니다. 산모는 극심한 영양실조와 피로 누적으로 인해 몸 상태가 최악이며 계단에서 구를 때 발생한 충격으로 절박 유산 증세가 심각하다는 진단이었습니다. 다행히 아이의 심장은 아직 뛰고 있지만 산모가 의식을 회복하더라도 당분간은 절대적인 안정이 필요하다는 말이 이어졌습니다. 의사가 지나가고 난 뒤 진혁은 무너지듯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영양실조라는 단어가 그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재벌가의 며느리였던 여자가 자신이 그토록 풍족하게 만들어 주었다고 믿었던 여자가 어떻게 영양실조에 걸릴 수 있단 말인가. 그는 자신이 서윤을 내쫓았던 그날 이후녀가 어디서 무엇을 먹고 사는지 단 한 번도 궁금해하지 않았던 스스로가 괴물처럼 느껴졌습니다. 은자는 옆에서 혀를 차며 요즘 애들은 다이어트를 독하게 해서 문제야라는 망언을 내뱉었으나 진혁의 귀에는 더 이상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서윤이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하얀 시트보다 더 창백한 그녀의 안색은 금방이라도 부서질 것 같은 유리 인형 같았습니다. 링거 바늘이 꽂힌 가느다란 손목은 예전의 생기를 잃어 뼈마디가 도드라져 보였습니다. 진혁은 조심스럽게 그녀의 침대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니트 아래로 살며시 솟아오른 서윤의 배 위로 손을 가져갔습니다. 그 안에서 작게 꿈틀거리는 생명의 박동이 손바닥을 타고 전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것은 부인할 수 없는 진혁 자신의 흔적이었습니다. 진혁은 그곳에서 밤을 지새웠습니다. 서윤의 가쁜 숨소리를 들으며 그는 지난 몇 달간 자신이 저지른 과오들을 하나씩 되짚어 보았습니다. 어머니의 말만 믿고 아내를 의심했던 비겁함, 사진 한 장에 눈이 멀어 그녀의 진심을 외면했던 어리석음, 가리고 무엇보다 임신한 아내를 차가운 빗속으로 내몰았던 잔인함까지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 서윤의 손등 위로 떨어졌습니다. 미안해, 서윤아. 내가 정말 잘못했어. 진혁의 뒤늦은 참회는 고요한 병실 안에서 허공으로 흩어질 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서윤이 서서히 눈을 떴습니다. 초점이 없는 눈동자로 천장을 바라보던 그녀는 옆에 앉아있는 진혁을 발견하자마자 본능적으로 이불을 끌어올려 배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녀의 눈동자에는 사랑이 아닌 극심한 공포와 경계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서윤은 갈라진 목소리로 간신히 입을 뗐습니다. 나가세요. 제발 우리 아이 건드리지 마세요. 그 짧은 한마디가 진혁의 가슴을 난도질했습니다. 이제 서윤에게 진혁은 지켜주는 남편이 아니라 아이를 뺏으려 하거나 해치려 하는 가해자일 뿐이었습니다. 진혁은 서윤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그녀의 온몸이 발작하듯 떨리는 것을 보고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윤은 병실 구석에 서 있던 은자를 발견하고는 더욱 처절하게 몸을 웅크렸습니다. 어머님, 저 이혼했잖아요. 시키는 대로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만은 제발.
서윤의 절규는 병실 밖 복도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은자는 눈을 가늘게 뜨며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누가 내 애를 어쩐다니? 쇼 그만하고 몸 추스르면 조용히 떠나거라. 진혁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어머니 은자의 앞을 가로막고 섰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만하세요. 수윤이가 왜 이렇게 공포에 질려 있는지 어머니는 알고 계시잖아요. 진혁의 서늘한 눈빛에 은자는 당황한 기색을 보였으나 곧 안면 몰수하고 돌아섰습니다. 진혁은 서윤의 침대 곁으로 다시 다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이미 찢겨버린 믿음은 누더기가 되어 기워질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서윤은 그날 오후 진혁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강제 퇴원을 요구하며 병원을 빠져나가려 했습니다. 그녀에게 이 병원은 안식처가 아니라 언제든 시어머니의 손길이 닿을 수 있는 사냥터였습니다. 진혁이 황급히 돌아왔을 때 서윤의 침대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그녀가 남긴 것은 바닥에 떨어진 낡은 카디건 한 벌뿐이었습니다. 진혁은 그 카디건을 품에 안고 병원 로비에서 울부짖었습니다. 이제야 진실을 보게 되었는데 정작 지켜야 할 사람은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진혁은 그 길로 비서 지안을 호출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휴대폰을 빼서 그동안 어머니와 주고받은 메시지와 사진들의 원본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마주한 진실은 상상보다 훨씬 추악했습니다. 합성된 사진의 조작 흔적, 서윤을 미행하도록 사주한 기록들. 진혁의 손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자신이 믿었던 세계가 거대한 거짓말 위에 세워진 모래성이었음을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병원에서 사라진 서윤이 향한 곳은 안락한 집도 따뜻한 부모님의 품도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도착한 곳은 다시 그 비릿한 냄새가 진동하는 수산시장의 뒷골목이었습니다. 퇴원 수속도 제대로 밟지 못한 채 환자복 위에 낡은 점퍼 하나만 걸치고 도망치듯 빠져나온 서윤은 시장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몰려오는 구역질을 간신히 참아내며 벽을 짚었습니다. 다리는 후들거리고 복부에는 여전히 찌르는 듯한 통증이 남아 있었지만 서윤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곳은 시어머니 은자의 화려한 권력이 닿지 않는 유일한 진흙탕이자 이름 없는 자들의 은신처였기 때문입니다. 서윤은 시장 구석에 위치한 생선 가게의 좁은 다락방으로 숨어들었습니다. 가게 주인 아주머니는 서윤의 창백한 안색을 보고 기겁하며 물었습니다. 세댁, 이게 무슨 꼴이야? 몸도 안 좋은 사람이 왜 이렇게 일찍 왔어? 서윤은 힘겹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잠깐 어지러워서 그래요. 아주머니, 저 오늘부터 다시 일하게 해주세요. 돈이 필요해요. 아주머니는 혀를 차면서도 서윤의 간절한 눈빛을 외면하지 못했습니다. 서윤은 그날부터 다시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얼음물에 손을 담그고 거친 비늘을 긁어내며 그녀는 육체적인 고통으로 마음의 상처를 덮으려 애썼습니다. 매일 밤 좁은 다락방에서 서윤은 차가운 물수건으로 부어오른 다리를 닦아내며 뱃속의 아이에게 속삭였습니다. 지호야, 미안해. 엄마가 못나서 이런 곳에 있게 해서 정말 미안해. 그래도 엄마는 절대 널 포기 안 해. 우린 여기서 반드시 살아남을 거야. 태명인 지호를 부를 때마다 아이는 대답이라도 하듯
서윤의 배를 약하게 찼습니다. 그 작은 움직임만이 서윤이 숨을 쉬게 하는 유일한 산소호흡기였습니다. 서윤은 시장 상인들이 남긴 자투리 채소와 생선 머리를 모아 죽을 끓여 먹으며 아이에게 전달될 영양분 하나하나를 소중히 여겼습니다. 한편 진혁의 세상은 뒤집혀 있었습니다. 서윤이 사라진 직후 진혁은 세연그룹의 모든 정보망을 동원해 그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마치 세상에서 증발한 것처럼 흔적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신용카드 한 장 쓰지 않았고 휴대전화도 전원을 끈 채 폐기해버렸습니다. 진혁은 매일 밤 술에 취해 서윤과 함께 살던 집을 서성였습니다. 아내의 온기가 남아있는 베개에 얼굴을 묻고 오열하다가도 벽에 걸린 은자의 초상화를 보면 이가 갈리는 분노를 느꼈습니다. 은자는 그런 아들을 보며 오히려 콧노래를 불렀습니다. 진혁아, 이제 그만 잊어라. 제 발로 나간 년을 왜 그렇게 찾니? 조만간 지안이랑 약혼식 날짜 잡을 테니까 그리 알아. 은자의 뻔뻔한 태도에 진혁은 마침내 폭발했습니다. 그는 은자가 보는 앞에서 서윤을 비방하던 가짜 증거 사진들을 갈기갈기 찢어 허공에 날렸습니다. 어머니가 한 짓 제가 모를 줄 아셨습니까? 지안 씨한테 다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사람 시켜서 서윤이 미행하고 사진 조작해서 저를 속였다는 거. 진혁의 외침에 은자의 얼굴이 순식간에 일그러졌으나 그녀는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대꾸했습니다. 그래, 내가 했다. 그게 뭐 어때서? 다 너를 위해서, 우리 집안을 위해서 한 일이다. 진혁은 어머니의 입에서 나온 잔인한 정당화에 구역질을 느꼈습니다. 그는 그 길로 집을 나섰습니다. 더 이상 이 저택은 그에게 집이 아니었습니다. 진혁은 사설 탐정을 고용해 서윤이 쓰러지기 전에 행적을 낱낱이 파헤쳤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서윤이 한 달 넘게 수산시장에서 생선 손질을 하며 생계를 이어왔다는 충격적인 보고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진혁은 보고서에 첨부된 사진 속 서윤의 모습을 보고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비린내 나는 앞치마를 두르고 무거운 얼음 상자를 옮기는 만삭의 아내. 그가 보석과 비단으로 감싸주었던 여자가 차가운 시장 바닥에서 쓰러져가고 있었습니다. 진혁은 미친 듯이 시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새벽 4시 시장은 활기를 띠기 시작했지만 공기는 칼바람처럼 매서웠습니다. 진혁은 수많은 인파 속에서 익숙한 뒷모습을 찾아 헤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게 구석에서 쪼그리고 앉아 고등어 내장을 씻어내는 여자를 발견했습니다. 낡은 패딩 점퍼는 여기저기 해져 있었고 찬물에 닿은 그녀의 손은 붉게 터져 있었습니다. 진혁은 목이 메어 차마 그녀의 이름을 부르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서윤아. 작은 속삭임이었지만 서윤은 마치 천둥 소리를 들은 듯 몸을 떨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진혁과 눈이 마주치는 순간 서윤의 눈동자에는 반가움 대신 짐승 같은 경계심이 스쳤습니다. 그녀는 쥐고 있던 칼을 떨어뜨리고 뒤걸음질 쳤습니다. 오지 마세요. 여기 왜 왔어요? 우리 아이. 또 뺏으러 온 거예요? 서윤의 절규에 주변 상인들의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진혁은 무릎을 꿇고 싶었지만 서윤은 이미 공포에 질려 시장 골목 안으로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배가 부른 만삭의 몸으로 비틀거리며 달리는 서윤의 뒷모습은 위태롭기 그지없었습니다. 진혁은 그녀를 쫓아가며 울부짖었습니다. 서윤아, 제발 멈춰. 내가 다 잘못했어. 내가 다 알았단 말이야. 하지만 서윤은 귀를 막고 달렸습니다. 그녀에게 진혁은 더 이상 사랑하는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아이를 지우라고 명령했던 은자의 아들이자 자신을 불륜녀로 몰아세웠던 가해자일 뿐이었습니다. 추격전은 시장 끝자락의 어두운 창고 앞에서 멈췄습니다. 서윤은 더 이상 갈 곳이 없자 막다른 골목 끝에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배를 감싸 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이 아이는 아무 잘못 없잖아요. 차라리 저를 죽이시고 이 아이만은 살려주세요. 진혁은 서윤의 처절한 애원에 가슴이 난도질당하는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는 서윤의 몇 걸음 앞에서 멈춰서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윤아, 안 뺏어. 절대 안 뺏어. 내가 널 지키러 온 거야. 어머니한테서, 세상한테서 널 지키려고 왔어. 그 순간 서윤의 안색이 급격히 변하며 배를 움켜쥐었습니다. 양수가 터진 것이었습니다. 서윤의 고통스러운 신음이 어두운 창고 골목을 가득 채웠습니다. 진혁은 경악하며 그녀를 안아 올렸습니다. 예정일보다 훨씬 이른 진통이었습니다. 차가운 골목길, 비린내 나는 공기 속에서 서윤과 진혁의 아이는 세상을 향한 첫 발걸음을 떼려하고 있었습니다. 병원 수술실 앞 붉은색 수술 중 표시등이 진혁의 눈동자에 날카롭게 박혔습니다. 조금 전까지 자신의 품 안에서 비명을 지르던 서윤의 고통이 팔뚝의 감각을 통해 여전히 전해지는 듯 했습니다. 차가운 시장 바닥에서 터진 양수 그리고 사경을 헤매며 아이만은 살려달라 울부짖던 서윤의 얼굴은 진혁의 영혼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는 벽에 머리를 기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만약 자신이 조금만 더 빨리 그녀를 믿었더라면 어머니의 강교한 혀가 아닌 아내의 맑은 눈을 보았더라면 서윤이 이런 차가운 수술대 위에 누워 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진혁이 자책하며 복도를 서성일 때 그의 주머니 속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발신인은 비서 지안이었습니다. 진혁은 차가운 표정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술실 앞까지 따라오려던 지안을 냉정하게 돌려보냈던 터였습니다. 수화기 너머 지안의 목소리는 평소의 우아함을 잃고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전무님, 사모님은 아이는 어떻게 됐나요?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지안의 울먹임은 진혁의 분노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진혁은 낮게 깔린 목소리로 으르렁거렸습니다. 지금 당장 내 눈앞으로 와. 한마디라도 거짓말을 섞는다면 내 인생은 오늘로 끝날 줄 알아. 잠시 후 병원 비상계단 앞에 나타난 지아는 초췌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녀는 진혁의 서늘한 눈빛을 마주하자마자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아는 더 이상 진실을 숨길 힘이 없었습니다. 서윤이 피를 흘리며 실려가는 모습을 본 순간 그녀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일말의 양심이 폭발해버린 것이었습니다. 지아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휴대폰을 진혁에게 건넸습니다. 그 안에는 진혁이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추악한 거래의 기록들이 빼곡히 담겨 있었습니다. 전부
오은자 여사님이 시키신 일이었어요. 사진 합성은 물론이고 사모님이 외출할 때마다 사람을 붙여 함정을 파라고 하셨죠. 심지어 사모님이 임신 사실을 고백했을 때 여사님이 산부인과 기록을 조작해서 전무님께 보여주라고 명령하셨던 녹음 파일도 여기 있습니다. 지안의 고백은 처절했습니다. 그녀는 세영그룹에서 살아남기 위해 그리고 진혁의 곁에 가고 싶다는 뒤틀린 욕망 때문에 은자의 사냥개가 되었음을 자인했습니다. 녹음 파일 속 은자의 목소리는 서윤이 말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잔혹했습니다. 그 잡종이 세상 빛을 보게 해서는 안 된다. 어떻게든 유산시키거나 아니면 진혁이 손으로 직접 내치게 만들어야 해. 녹음기를 통해 흘러나오는 어머니의 목소리에 진혁은 구역질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어머니가 아내를 해치려 했다는 사실보다 자신의 아들이자 손주가 될 생명을 잡종이라 부르며 말살하려 했다는 사실이 그를 지옥 끝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진혁은 벽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났지만 고통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안을 차갑게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이 모든 증거 법정에서 증언해. 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지안은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가면은 조각났고 화려했던 세연그룹의 성벽은 내부에서부터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진혁은 그 길로 다시 수술실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뜻밖의 인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오은자 여사였습니다. 그녀는 서윤이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도 눈 하나 깜빡이지 않은 채 오히려 아들의 안위를 걱정하는 자애로운 어머니의 연기를 준비해 온 것이었습니다. 은자는 진혁의 어깨를 만지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진혁아, 이제 그만 가자. 전혀는 운이 다한 거야. 아이도 어차피 누구 앤지 모르는 건데 이렇게 된 게 차라리 우리 집안에는 잘된 일일지도 몰라. 진혁은 어머니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그 눈빛은 예전의 순종적인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진혁은 품 안에서 지안에게 받은 휴대폰을 꺼내 은자의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그리고 지안이 자백한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병원 복도에 울려 퍼지는 은자의 잔인한 몽령들. 은자의 얼굴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이게 뭐냐? 다 조작이다. 지안이가 나를 배신하고 거짓말을 하는 거야. 은자는 당황하며 소리를 질렀지만 진혁의 얼음장 같은 침묵이 그녀의 말을 막아버렸습니다. 어머니, 저는 오늘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진혁의 목소리는 감정을 잃은 채 건조하게 울렸습니다. 제 아내와 아이를 죽이려 했던 사람은 제 어머니가 아닙니다. 그저 괴물일 뿐이죠. 이제부터 벌어지는 모든 일은 어머니가 자초하신 겁니다. 감옥에서 평생 참회하며 사세요. 제가 그렇게 만들 겁니다. 은자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뒷걸음질 쳤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자신을 고소하겠다고 선언한 것이었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지키려 했던 가문의 명예와 권력이 그녀의 가장 소중한 무기였던 아들에 의해 파괴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수술실의 표시등이 꺼졌습니다. 간호사가 다급히 뛰어나와 진혁을 찾았습니다. 보호자분, 산모님이 위험합니다. 출혈이 멈추지 않아요. 빨리 수혈 동의서에 사인해 주세요. 진혁은 은자를 뒤로하고 간호사를 따라 달렸습니다. 은자는 텅 빈 복도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화려한 명품 코트가 무색하게, 그녀의 뒷모습은 초라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은자는 분노에 치를 떨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어디 끝까지 가보자. 내가 나를 이길 수 있을 것 같으냐?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병원 벽에 부딪힐 뿐이었습니다. 수술실 안 서윤은 희미해지는 의식 속에서 마지막 힘을 다해 배를 감싸 쥐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귓가에는 진혁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왔습니다. 서윤아, 미안해. 내가 널 지켜줄게. 서윤은 눈물을 한 방울 흘리며 생각했습니다. 만약 다시 눈을 뜰 수 있다면 그때는 정말로 행복해질 수 있을까? 아니면 이 모든 것이 죽음 앞에서 꾸는 마지막 꿈일까? 서윤의 심장 박동기가 불규칙한 소리를 내며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병원 수술실의 붉은 등은 꺼졌지만 진혁의 심장은 여전히 지옥 같은 갈증에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수혈팩 수십 개가 들어간 끝에 서윤의 출혈은 간신히 멎었습니다. 그러나 아이는 너무 일찍 세상을 마주한 탓에 인큐베이터 안에서 가느다란 숨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진혁은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제 손바닥보다 작은 아이의 몸뚱이를 보며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 작은 생명이 어머니의 탐욕 때문에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어야 했다는 사실이 그를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진혁은 그날 이후 병원 근처에 얼씬도 하지 않는 은자를 대신해 직접 칼을 휘두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세연그룹의 차기 후계자라는 직함을 내려놓을 각오로 자신이 가진 모든 인맥과 자본을 동원해 은자의 숨통을 조여갔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은자의 금고를 폐쇄하는 것이었습니다. 은자가 사적으로 운용하던 비자금 내역과 차명 계좌 정보를 검찰에 넘겼습니다. 아들이 어머니의 치부를 고발했다는 소식은 상류사회를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은자는 저택에 틀어박혀 비명을 질렀습니다. 진혁이 이 미친놈이 지 애미를 감옥에 보내겠다고? 내가 누구 때문에 이 자리를 지켰는데? 은자는 변호인단을 소집해 방어에 나섰지만 이미 여론은 싸늘하게 식어 있었습니다. 병원 앞에서 쓰러진 만삭의 며느리 사진과 구급대원의 증언이 연일 뉴스에 보도되면서 은자는 재벌가 악질 시어머니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세영그룹의 주가는 연일 하한가를 쳤고 이사회에서는 은자의 퇴진을 강력하게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은자가 검찰에 출석하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수백 명의 취재진이 몰린 검찰청 앞 은자는 여전히 고고한 척 화려한 선글라스와 명품 스카프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앞을 가로막은 것은 아들 진혁이었습니다. 진혁은 수많은 카메라 앞에서 어머니에게 다가가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서윤이가 낳은 아이. 저랑 유전자 99.9% 일치한다고 나왔습니다. 어머니가 잡종이라 부르던 그 아이가 어머니의 유일한 손주입니다. 은자의 선글라스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녀의 눈동자가 처음으로 공포에 질려 사시나무 떨듯 떨렸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멸시하고 지우려 했던 생명이 진정 자신의 핏줄이었다는 사실이 그녀가 평생 쌓아 올린 가치관을 송두리째 무너뜨린 것입니다. 진혁은 차갑게 덧붙였습니다. 아이는 살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평생 그 아이를 볼 수 없을 겁니다. 그게 제가 드리는 가장 잔인한 형벌입니다.
은자는 그 자리에서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기자들의 플래시 세례는 마치 처형대의 불빛처럼 그녀를 난도질했습니다. 한편 재판 과정에서 비서 지안의 증언은 결정적인 쐐기를 박았습니다. 지안은 법정에서 눈물을 흘리며 은자가 사진을 합성하도록 지시한 내역과 서윤을 정신병자로 모라 요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 했던 계획까지 폭로했습니다. 은자는 법정에서도 소리를 지르며 부인했지만 이미 모든 증거는 그녀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판사의 선고가 떨어졌습니다. 명예훼손, 업무방해, 그리고 임산부에 대한 협박 및 상해, 교사 혐의. 은자에게는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집행유예 없는 실형 선고에 장례는 술렁였습니다. 수갑을 찬 은자는 연행되는 순간에도 진혁을 향해 울부짖었습니다. 진혁아, 내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하지만 진혁은 등을 돌려 법정을 빠져나왔습니다. 그에게 은자는 더 이상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파괴하려 했던 침입자였을 뿐입니다. 시아버지 강 회장 또한 이 소동을 지켜본 뒤 옥중에 있는 은자에게 이혼 소장을 보냈습니다. 우리 가문의 명예를 더럽힌 여자와는 단 1분도 부부로 남을 수 없다. 은자는 그렇게 자신이 평생을 바쳐 지켰던 재벌가의 왕국에서 영구 제명되었습니다. 은자가 차가운 감방 바닥에서 울부짖는 동안 진혁은 매일 병원을 찾아 서윤의 곁을 지켰습니다. 서윤은 오랫동안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수술은 무사히 끝났지만 그녀의 영혼이 너무나 지쳐버린 탓이었습니다. 진혁은 서윤의 바스러질 듯한 손을 잡고 매일 기도했습니다. 서윤아, 이제 악마는 사라졌어. 내가 내 세상을 다시 빛으로 채워줄게. 제발 한 번만 눈을 떠줘. 진혁은 서윤이 지냈던 그 좁고 비린내 나던 고시원 방을 직접 찾아가 보기도 했습니다. 그곳에서 발견한 아이의 베네쩌고리와 낡은 일기장을 보며 진혁은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 속에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일기장 마지막 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도 지호가 발길질을 한다. 진혁 씨를 닮아 힘이 센 모양이다. 당신이 밉지만 이 아이 안에서 당신을 본다. 그래서 나는 죽을 수 없다. 진혁은 그 일기장을 품에 안고 병원 복도에서 오열했습니다. 그녀는 가장 처참한 순간에도 자신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그를 더욱 작아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가을 아침, 기적처럼 서윤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창문 사이로 들어온 따뜻한 햇살이 그녀의 긴 속눈썹 아래 머물 때 서윤이 무거운 눈꺼풀을 들어 올렸습니다. 눈을 뜬 그녀가 가장 먼저 찾은 것은 자신의 배였습니다. 비어있는 배를 확인하고 서윤이 발작하듯 몸을 일으키려 하자 진혁이 급히 그녀를 안아 고정했습니다. 서윤아, 진정해. 아이는 무사해. 인큐베이터에 있어. 지호 살아있어. 서윤은 진혁의 목소리를 듣고 나서야 굳어있던 몸을 풀었습니다. 그리고 초점이 돌아온 눈으로 진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원망도 증오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살아남았다는 안도감과 지독한 슬픔만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갈라진 목소리로 나지막이 은조렸습니다. 진짜 우리 지호 살아있나요? 진혁은 고개를 끄덕이며
서윤의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이제 지옥 같은 긴 터널의 끝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서윤이 눈을 뜬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병실의 공기는 여전히 무겁고 정적만이 가득했습니다. 육체적인 상처는 현대의학의 힘으로 조금씩 아물어가고 있었으나 서윤의 영혼은 여전히 그 차가웠던 법원 계단과 비린내 나던 수산시장의 골목길에 머물러 있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깨어있는 시간의 대부분을 창밖에 앙상한 나뭇가지를 바라보며 보냈습니다. 진혁이 가져다 놓은 화려한 꽃바구니도 최고급 유기농 과일들도 서윤에게는 그저 무채색의 배경에 불과했습니다. 진혁은 매일 아침 서윤의 병실을 찾아 무릎을 꿇고 앉아 그녀의 마른 손을 닦아주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침묵 섞인 참회뿐이었습니다. 서윤아, 지호가 어제보다 100지이나 더 늘었대. 이제 스스로 호흡하는 시간도 길어지고 있어. 조금만 더 기운 차리면 직접 안아볼 수 있을 거야. 진혁의 떨리는 목소리에 서윤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에는 예전의 온기 대신 깊이를 알 수 없는 서늘한 그림자가 서려 있었습니다. 서윤은 갈라진 목소리로 나지막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 아이가 당신을 닮았다면 나는 그 아이를 볼 때마다 이 지옥 같던 시간들을 떠올리게 될까요? 진혁은 심장을 칼로 베이는 듯한 통증에 숨을 멈췄습니다. 서윤의 말은 비난보다 더 아프게 진혁의 폐부를 찔렀습니다. 그녀에게 진혁은 이제 사랑하는 남편이 아니라 자신의 아이를 죽이려 했던 악마를 잉태한 집안의 아들이었습니다. 진혁은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삼켰습니다. 내가 평생 속죄할게. 지호에게도 너에게도 내가 저지른 모든 어리석음을 몸으로 다 갚을게. 제발 나를 떠나지만 마. 하지만 서윤은 차갑게 손을 빼냈습니다. 속죄요? 당신의 어머니가 감옥에 갔다고 해서 내 찢긴 가슴이 붓나요? 당신이 몰랐다고 해서 내가 시장 바닥에서 생선 내장을 긁어내며 흘린 피눈물이 사라지나요? 서윤의 눈에 맺혀있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슬픔이라기보다 지난 5개월간 홀로 감내해야 했던 고독의 결정체였습니다. 진혁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어떤 미사여구도 서윤이 겪은 처절한 생존의 무게를 덜어줄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며칠 뒤 드디어 서윤이 휠체어에 몸을 싣고 신생아 중환자실을 찾았습니다. 인큐베이터 안 수많은 줄의 의지에 가쁜 숨을 몰아쉬는 작은 생명을 마주한 순간 서윤은 오열하며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신을 닮아 가느다란 손가락, 그리고 진혁의 눈매를 쏙 빼닮은 감긴 눈. 서윤은 유리병 너머로 아이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지호야, 엄마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아이는 엄마의 목소리를 알아듣기라도 한 듯 가녀린 팔을 움찔거렸습니다. 그 작은 움직임이 서윤의 얼어붙은 심장을 녹이는 유일한 햇살이었습니다. 진혁은 멀찍이 서서 그 광경을 지켜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자신이 지켜냈어야 할 평범한 행복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고서야 간신히 돌아왔는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는 그날 오후 구치소에 수감된 은자를 면회 갔습니다. 수의를 입고 초췌해진 은자는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한 채 진혁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진혁아,
내 아비한테 말해서 당장 나 좀 꺼내줘. 내가 여기서 썩어야겠니? 그년이랑 애는 죽었니 살았니? 은자의 입에서 나온 패륜적인 말에 진혁은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오늘 어머니의 장례를 치르러 왔습니다. 진혁의 건조한 목소리에 은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제 기억 속의 어머니는 오늘 죽었습니다. 이제 제게 남은 건 제 아내를 죽이려 한 범죄자 오은자뿐입니다. 재산은 모두 사회에 환원하기로 아버님과 합의했습니다. 출소하셔도 어머니가 돌아갈 곳은 어머니가 그토록 멸시하던 저 변두리의 낡은 월세방 한 칸도 없을 겁니다. 은자는 충격에 휩싸여 유리창을 두드리며 울부짖었지만 진혁은 단 한 번의 뒤돌아봄도 없이 면회실을 나섰습니다. 그것이 진혁이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저지른 방관에 대해 내릴 수 있는 최선의 응징이었습니다. 다시 병원으로 돌아온 진혁은 서윤의 침대 옆에 앉아 이혼 취소 서류와 함께 새로운 집의 열쇠를 내밀었습니다. 세연그룹 저택은 처분했어. 거긴 우리에게 집이 아니었으니까. 서울 근교의 작지만 볕이 잘 드는 아파트를 구했어. 지호가 퇴원하면 우리 셋이서만 다시 시작하자. 내가 원하지 않는다면 나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않아도 좋아. 하지만 내가 안전하게 쉴 곳만은 내가 마련하게 해줘. 서윤은 열쇠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용서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인큐베이터 안에서 사투를 벌이는 지호를 생각했습니다.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화려한 재벌가의 성이 아니라 자신을 온전히 지켜줄 수 있는 부모의 울타리였습니다. 서윤은 고개를 들어 진혁을 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여전히 지울 수 없는 죄책감과 간절함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한 번에 다 잊겠다는 말은 못해요. 평생 문득문득 당신이 미워질지도 몰라요. 그래도 지호를 위해서 이 아이가 아빠 없는 아이로 자라게 하지는 않을게요. 서윤의 허락 아닌 허락에 진혁은 그녀의 발치에 엎드려 통곡했습니다. 그것은 기쁨의 눈물이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에 대한 두려움과 감사함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병실 안에서 서로의 상처를 마주하며 긴 밤을 보냈습니다. 창밖에는 어느덧 첫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모든 추악한 진실을 덮어버리려는 듯 하얀 눈송이가 세상을 고요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2025년의 끝자락, 서울의 하늘에서 송이송이 흩날리던 첫눈이 온 세상을 하얗게 덮었습니다. 차가운 병실 안에서 사투를 벌이던 작은 생명, 지호는 기적처럼 건강을 회복해 드디어 엄마의 품에 안겼습니다. 인큐베이터의 복잡한 선들을 모두 떼어내고 부드러운 베네저고리를 입은 지호를 처음 품에 안은 날, 서윤은 세상을 다 얻은 듯한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 손가락 하나를 꽉 쥐는 아이의 작은 온기는 지난 1년간 서윤의 심장에 박혔던 얼음 파편들을 서서히 녹여내고 있었습니다. 진혁은 그날 이후 세연그룹의 모든 경영권과 후계자 자리를 미련 없이 내려놓았습니다. 아버님 강 회장의 만류도 있었으나 진혁의 결심은 단호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이제야 사람답게 사는 법을 배우려 합니다. 피 묻은 돈과 권력이 제 아내와 아이를 죽이려 했던 그 저택으로는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진혁은 대신 작은 잎 벤처 기업을 창업하며 홀로 서기를 시작했습니다.
화려한 턱시도와 고가의 정장 대신 편안한 니트와 청바지를 입은 그의 얼굴에는 비로소 재벌가 후계자라는 무거운 굴레를 벗어던진 자유로움이 깃들었습니다. 세 사람이 새로 둥지를 튼 곳은 햇살이 잘 드는 강남 외곽의 조용한 아파트였습니다. 시어머니 은자가 그토록 멸시하던 평범한 이웃들이 사는 곳이었지만 서윤에게는 이곳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따뜻한 궁전이었습니다. 서윤은 이제 새벽의 비린내 대신 갓 구운 빵 냄새와 지호의 분유 냄새가 가득한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가끔 밤늦게 들어오는 진혁의 발소리에 몸을 움츠리기도 했지만 진혁은 결코 서윤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서윤이 마음의 문을 완전히 열 때까지 거실 소파에서 잠을 청하며 그녀가 내어주는 아주 작은 틈조차 소중히 여겼습니다. 감옥에 갇힌 은자는 끝내 참회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옥중에서도 변호사를 통해 진혁에게 편지를 보내 협박과 애원을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진혁은 그 편지들을 단 한 번도 뜯어보지 않고 쓰레기통에 던졌습니다. 은자가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던 세연그룹의 안주인 자리는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졌고 그녀의 이름 앞에는 존속상에 교사범이라는 지울 수 없는 주홍글씨가 새겨졌습니다. 은자는 자신이 멸시하던 어둡고 좁은 방 안에서 평생 자신이 저지른 악행의 무게에 짓눌려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시간은 흘러 지호의 100일 잔칫날이 되었습니다. 거창한 호텔 연회장 대신 세 사람은 집 거실에 작은 상을 차렸습니다. 서윤의 친정 부모님도 초대되었습니다. 처음엔 재벌 사위의 배신에 치를 떨던 서윤의 아버지도 진흙탕 속에서 무릎을 꿇고 사죄하는 진혁의 진심 어린 눈물 앞에 결국 마음을 열었습니다. 서윤의 어머니가 정성껏 끓여온 미역국 냄새가 집안을 가득 채울 때 서윤은 비로소 자신이 잃어버렸던 가족이라는 이름을 되찾았음을 실감했습니다. 백일상 앞에서 지호가 배시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맑은 웃음소리에 서윤과 진혁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진혁은 조심스럽게 서윤의 손등 위에 자신의 손을 겹쳤습니다. 서윤아, 지호 웃는 거 봤어? 정말 널 많이 닮았어. 서윤은 이번에는 손을 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진혁의 손을 가만히 맞잡으며 나지막이 대답했습니다. 지호가 웃는 걸 보니 이제야 저도 좀 웃음이 나네요. 짧은 대화였지만 두 사람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거대한 불신의 장벽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잔치가 끝나고 밤이 깊었을 때 서윤은 진혁과 함께 베란다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두웠던 지난 날들이 마치 먼 옛날의 이야기처럼 아득하게 느껴졌습니다. 서윤은 주머니에서 낡은 이혼 판결문을 꺼냈습니다. 법원 계단에서 피로 물들었던 그 서류였습니다. 서윤은 진혁이 보는 앞에서 그 서류를 갈기갈기 찢어 허공에 날렸습니다. 하얀 종이 조각들이 눈송이처럼 흩날리며 밤하늘로 사라졌습니다. 진혁 씨, 우리 이제 과거에 묶여 살지 마요. 지호에게 부끄럽지 않은 부모가 되는 것, 그것만 생각하며 살아요. 서윤의 제안에 진혁은 그녀를 품에 안았습니다. 서윤도 이제는 그의 품이 차갑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의 심장 박동이 하나의 리듬으로 합쳐질 때 지호의 방에서 옹알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험난하고 상처가 완전히 아물기까지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서유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자신을 위해 왕관을 버린 남편과 목숨보다 소중한 아이가 그녀의 곁에 있기 때문입니다. 화려한 재벌가의 성벽은 무너졌지만 그 잔해 위에 세워진 작은 아파트는 사랑과 용서라는 가장 단단한 주춧돌로 지어져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지옥 같던 안개가 걷히고 세 사람의 머리 위로 눈부신 아침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상처 입은 영혼들에게 보내는 하늘의 축복이자 진정한 가족으로 거듭난 이들에게 주는 선물과도 같았습니다. 서유는 지호의 방으로 걸어가 잠든 아이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속삭였습니다. 고마워, 지호야. 엄마에게 다시 사랑할 용기를 줘서. 오늘 사연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영상을 공유해 주변에도 함께 나눠주세요. 작은 나눔이 누군가의 하루를 따뜻하게 만듭니다.